안녕하세요. 수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몇몇 지표나 지수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주제가 두 가지인데, 원화 가치가 하락된 것과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들어서. 첫 번째로 강달러 기조라서 다 지금 통화가 약세기 때문에 원화도 거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약세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22개월 연속 흑자라서,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순항 중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현재 상황,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인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전 지식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화폐 가치랑 관련해서는 통상 우리가 쓰는 지표가 이제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달러 자체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통화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를 처음 계산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이때 달러 가치가 100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날 100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 값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다른 나라 화폐들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기하 평균으로 계산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첫날의 달러 인덱스를 t가 0이라고 하면 다음 날의 달러 인덱스는 t가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를 하는데 여러 관련된 나라들이 있고 관련된 나라들의 환율 발생 상황을 곱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나라는 교역량이 많거나 중요하니까 0.55.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교역량이 많지 않으니까 뭐 0.2.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교역량이 더 많지 않으니까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음 인덱스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 연산에 가중치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기하 평균으로 계산한다, 가중치를 적용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실제 예제는 밑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달러 인덱스가 있고요. 뭐 야후 파이낸스나 뭐 네이버 파이낸스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는 게 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는 역사가 깊죠. 1973년 이후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6개의 국가를 관련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고정된 값의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중치가 여기 밑에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로 국가들이 제일 가중치가 크고 57.6으로, 그 다음에 스위스가 가중치가 3.6으로 가장 낮고, 그렇게 해서 6개의 국가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매긴다. 이게 역사가 있는 달러 인덱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국제 정세와 교역 관계를 전혀 반영을 안 하죠. 처음에 정했을 그 당시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징적인 의미의 달러 인덱스인 것 같아요. 그냥 이 글에서 사용할 달러 인덱스는 브로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름이 길게 또 있죠. 이제 교역량의 가중치를 둔
US 달러 인덱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걸 사용할 거다 라는 거죠. 1998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도입을 했고, 이거는 좀 더 실제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기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26개국 통화에 대해서 그 각 교역국에 대해서 무역량 가중치를 반영해서 달러의 가치를 계산을 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를 매 연도마다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2025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EU는 21.1%, 멕시코는 14.7%,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국은 3.5%를 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계산 예시가 있는데 2025년 4월 3일에 달러 인덱스 값이 있고 그게 125였다는 거죠. 26개국의 무역량 가중치와 환율의 변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환율에 대한 파트고, 그리고 환율의 비율이죠. 환율 비. 그리고 이 파트가 가중치 파트죠. 유로에 대해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파트가 환율 비, 이 파트가 가중치. 마찬가지로 이 파트가 환율의 비, 그 다음에 이 파트가 가중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비율과 가중치를 계속 곱해서 최종적으로 다음날의 달러 인덱스, 2025년 4월 4일의 달러 인덱스는 12.61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훨씬 현실적인,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면 경상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current account라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내 일종의 계정이 있고 통장이 있고 그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있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합쳐놓고 봤더니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흑자였다, 이번 달엔 적자였다, 이렇다는 얘기죠. 국가의 계정이 있고 그거에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를 한 결과가 있고 그거로 인해 나타난 수입과 지출의 차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란, 여기 이게 수입이란 단어가 좀 애매한데 이게 익스포트가 아니고, 여기서 는 익스포트가 아니고 수입이 인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단어를 선정이 잘못됐네요. 이게 수입이 소득과 지출의 차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로 써놨죠.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을 때. 이 경상수지의 단위가 달러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경상수지는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그거를 이용해서 개별 통화도 마찬가지로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개별 통화도 100인지, 뭐 110인지, 90인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척도 안에서. 그래서 개별 통화를 달러 인덱스로 척도 변환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은 우선 계산 기준일을 정하고요. 제가 그래서 정한 계산 기준일은 달러 인덱스의 최근 변동이 크지 않고 값이 100에 가까운 날짜. 달러 인덱스가 100일 때 달러의 가치가 중립적이고 그때의 다른 화폐의 가치도 대체로 100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일종의 가정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화폐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단서를 단 거죠. 변동이 크지 않을 때, 세계 경제가 안정이 돼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가정을 써놓은 거죠. 계산 기준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면 다른 통화의 인덱스도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개별 통화마다 100에 해당하는 환율이 고정이 되면
그러면 개별 통화의 인덱스도 계산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역산을 통해서. 밑에 있는 그래프에 계산 기준일이 이제 2006년 3월 6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 기준일이 2006년 3월 6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 달러 인덱스가 대략 100이었고 나머지 통화도 인덱스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밑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를 움직이면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날짜에 각 통화의 인덱스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팝업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인덱스가 높은 순서대로. 가장 최근 날짜인 2025년 4월에는 스위스, 영국, 미국, 중국, EU, 대만,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 멕시코 순으로 통화 가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어차피 한국이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파트를 보면 지금 원화 가치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6.9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126.1이다. 원화 가치가 낮아지던 시점이 이전에도 물론 조금 낮은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원화 가치가 급격히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2022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 나라인 일본도 가치가 대략 2022년부터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화폐 가치가 가장 낮게 나오는 인도와 멕시코는 사실 대략 한 10년 전부터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올라간 건 맞는데, 근데 다른 모든 통화들이 다 약세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스위스도 강세고, 중국도 뭐 그럭저럭, 대만도 뭐 중립적인 거죠, 지금 상태가.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경상수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경상수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밑에다가 경상수지 결과를 표현을 해봤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뭐냐면, 지금 22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는 원래 계속 흑자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이때는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였죠. 그래서 이 기간이 각각 82개월, 그 다음에 26개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뭔가 우리가 막 순항 중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지표랑 같이 고려를 해야 우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경상수지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2012년과 2018년이 훨씬 상황이 좋고, 지금은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적자 구간이 엄청나게 큰 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겨우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경상수지를 회복하는 중이다. 뭐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자면, 강달러 기조이다. 이거 맞죠? 최근 들어서 계속 달러가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수의 통화가 약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달러라고 해서 다른 통화들이 다 지금 약세에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약세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 인도와 멕시코가 계속해서 약세였고, 그 다음에 2022년 초부터 한국과 일본이
큰 약세로 돌아섰고 그 밖의 통화는 강세와 중립이 혼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달러 가치의 상승보다 원화 가치의 하락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달러 인덱스를 역으로 뒤집으면 하락분이 나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른 만큼의 반대로는 얼마나 하락해야 됐을까? 인덱스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0.794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인덱스는 0.669다. 원화 가치 하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금융행정기관들이 2020년부터 환율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뭐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뭔가 통화 수업 같은 걸 체결한다든가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쯤 예를 들고요. 뭐 어쨌든 정책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그런지, 왜 손을 놔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례적인 경상수지 22개월 연속 흑자가 아니고 2012년 이후로 경상수지 흑자 기간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화 가치 하락과 경상수지의 관계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별 큰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원화 가치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이제 수출을 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할 때 원자재 같은 걸 달러로 살 때 더 많은 원화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원자재 비용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제조 비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같은 달러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일종의 제품 가격이 하락한 형태가 되는 거죠. 더 많은 물건을 사간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출량. 뭐 이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원화 가치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비용 상승이 있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수출 물량 증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산업의 형태와 뭐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뭐 원화 가치가 뭐 떨어진다고 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방리담회를 하는 제조업체는 이게 수출이든 내수든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진이 작은 상태에서 제조 비용이 올라가면 안 그래도 작던 마진이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수지라는 게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내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수 상황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내수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자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풍부하지도 않죠. 그래서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게 뭐 농산물이든 뭐 철광이든 뭐든 간에 생산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막 나도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내수 불황의 일종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 자료 좀 설명드리면 고전적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 위키피디아가 여기 링크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브로드 인덱스 트레이드 웨이티드 US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 위키피디아가 여기 있고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미국 연준의 브로드 인덱스 데이터셋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링크를 타고 연준 웹사이트로 가시면 이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데이터셋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초중반부터 환율 관리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현재 국무위원들의 책임감과 태도가 너무나도 불량하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2달을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